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라인인가 봅니다. 어, 우리 아이들 국어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국어 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조금 가지고 있는지, 내신은 수능은 이런 것들 구별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흐름으로 이해하고 우리 아이를 이렇게 조금은 컨트롤해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는 일단 대성마임의 인간 강사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각학원, 그리고 강남대성에서 추강에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론 학원들에서 수업했고요. 그 다음 우리 내신하고 수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자연과학 계열 쪽 과목하고요, 인문 쪽 과목하고요, 조금 공부하는 방향이 조금 다른데, 사실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내신하고 수능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문제 자체도. 그런데요, 국어는요 완전히 다른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내신은요 일단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고 수업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암기했는지 점검하는 시험이고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수업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아이가 얼마나 잘 글을 읽어내는지, 요 글의 종류는 문학일 수도 있고 독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업을 해주고 점검하느냐, 수업하지 않은 새로운 텍스트를 내가 이해하느냐의 측면이기 때문에 학습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 우선이에요. 이미 학교에서 수업해 주신 내용이 우선이고요. 학교에서는 변별력을 위해서 요 우선으로 말씀하신 지식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변별력 갖춘 문제를 몇 문제만 그냥 추가하는 정도거든요. 외부 작품 조금 연계하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가 조금은 성실하게 학습을 해주면 내신은 충분히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수업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볼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질문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자, 수능 시험 범위 뭡니까? 질문입니다. 이렇게 눈물 이렇게 다 껌뻑껌뻑. 수능 시험 범위 뭡니까 국어에서? 네? 안 들립니다. 바로 앞에서도. 뭐라고요? 그죠? 문학, 비문학 전체가 시험 범위예요? 그러면 국어라고 얘기해도 시험 범위 되는 거네요?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제가 문학만 말씀드리면, 자, 문학에서 교과서 전체에서 나오는 문학 작품, 그리고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오는 문학 작품, 그리고 그 책에 실려져 있는 작가의 모든 작품이에요. 제가 조금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와닿게. 우리 문학 교과서에 있는 문학 작품의 수가요 어느 정도 되냐면요, 제가 우리 조교 시켜가지고 한번 세봤거든요. 10종 문학 교과서에요 1047작품이에요. 우리 아이가 내신 때 공부하듯이 잡서 달달달달 외워서 1047작품 공부할 수 있을까요? 3년 동안 배치해서? 불가능해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거 다 공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달달달달 외워서는 어차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달달달달 외웠어요. 우리 아이가 시험 범위라고 할 거 다 학습했어요. 그런데 자, 문학 교과서에 1047작품이라 그랬어요. 실제 수능에 몇 작품 정도 출제될 것 같나요? 몇 작품 정도 출제될 것 같습니까? 아,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모르겠는데.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작년, 재작년, 그 전년도에도 다 한 작품 출제됐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본 작품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수능에서는 내가 보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됐나요? 그럼 학습 방향은 분명히 다르다. 맞나요? 내신은 내가 받아들인 지식을 온전히 공고히 하는 거고, 수능은 내가 보지 않은 작품과 지문을 분석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예요. 됐죠? 자, 그러면 내신하고 수능은 국어에서는 정말 완전히 다른 과목이다. 하나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 잘 볼 수 있을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이실 거예요. 실제로 1학년에서는 이게 메인이기도 하고요. 제가요, 학교에서 수업을 제가 10년 정도 했습니다. 교사를.
저도 자사고에 있었고요. 1학년 첫 시험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선생님들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아이들 성적 이렇게 보고요. 중학교 성적 보고요. 아이의 수준을 알 수가 없어요. 맞나요? 중학교에서 올라오는 성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볼품없거든요. 그리고 판단의 잣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첫 중간고사를 딱 보고 나면 우리 반 아이가 어느 정도의 어떤 실력이 있는지 딱 드러나거든요. 근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첫 중간고사를 딱 치르고 나서요 그 다음에 성적이 내신이 오를 것 같지만 쉽게 안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1학기 중간고사 때 한 3등급 정도 맞았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갖고 시험 보러 갈 때 아이들도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저 이번에 진짜 열심히 했어요. 시험지 찍고 올게요. 그리고 가요. 당차게 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시험 보면요 울면서 전화해요. 선생님 죄송해요 못 찢었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왠지 아세요? 첫 시험에서요 어떤 애는요 100을 공부해요. 그리고 어떤 애는 80 정도를 공부해요. 그러고 나서 80 정도 공부한 애가요 그 다음 시험에 100 정도까지 공부하거든요. 근데 100인 애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100인 애도 또 120까지 해요. 그래서 처음 시발점이 욕 아닙니다. 처음 시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내신은요 지금 우리 아이가 국어를 좀 잘한다 못한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저는요 애들요 이제 딱 중3 애들 데리고 맨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요 아예 백지 상태로 놓고 생각하고 수업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중간고 때 무언가 배웠다라는 게 크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재밌는 얘기인데 중학교에서 학습했던 문학 작품들 조금 있잖아요. 그런 작품들이요 절대 수능에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학은 결국 중학교 때 배웠던 문학은 우리 작가님들께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사실은 도구문학 정도의 성격이에요. 문학의 이론을 학습하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거죠. 결국은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국어가 크지 않다라는 거, 그 읽기가 크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내신은 조금만 집중해서 그때의 시험 범위를 잘 봐주면 잘 볼 수 있어요. 잘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중간고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올인해 버려야 돼요. 올인해 버려야 돼요. 자, 일단 제가요 1학년에서 다루고 있는 시험 범위 메인을 조금 뽑아봤습니다. 자, 빠르게 조금 갈게요. 자,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봤을 때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모두 뭐예요? 문학이에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뭐예요? 의문, 한글맞춤법, 중세국어, 문법 요소 뭐예요? 문법이에요. 아, 그러면 조금은 요약 정리가 되겠네요. 1학년에서 우리 아이가 내신을 잘 보려면 결국 뭐가 중요하다. 네, 문학하고 문법이 중요하다. 됐나요? 비문학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는 아예 없습니다. 내신에. 특별히 부교재를 사용해서 조금 다뤄주는 학교가 있을 뿐 사실 실질적으로는 문학하고 문법이 메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 내신 잘 시키려면 이번 겨울방학 때 문학하고 문법을 조금 봐주면 좋겠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은 이제 수능의 중요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는 우리 대학에서 말로는 40%라고 이야기하지만 학교마다 40% 이상을 뽑습니다. 왜냐면요 내신이라는 것이 대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믿을만하지 않아요. 학교마다 너무나 수준차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으로 아이들을 계속 뽑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40%가 아니라 50%를 넘는 학교들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들은요 대부분 다 50% 가까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어찌됐건 자 우리 수능에서는요 문학하고 독서가 공통 과목이에요. 17문제씩.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화작과 언매 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11문제씩이에요. 자, 여기서요. 이거 많이들 이제 아시죠? 자, 어떤 과목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언매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죠? 자, 언매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가 뭐죠? 무슨 점수가 높으니까요? 표준 점수가 높으니까요. 그죠? 자, 표준 점수가 높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조금 다른 의미예요. 첫 번째, 자, 우리 문학하고 독서조차도 사실은 요 언매를 선택하는 아이들은 배점이 더 높다고 생각해야 돼요. 마치 연자제처럼. 맞나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아직 선택 과목을 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화작과 언매 중에서 언매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롭겠다. 심지어 1학년 내신에는 문법이 무조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맞겠다. 맞나요? 결론 내렸습니다. 제가요 작년 설명회 할 때만 해도요 이거 좀 지켜보시죠 했었어요.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화작을 계속 어렵게 내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수능에서도 화작이 오답률 12 안에 2문제가 들어갔어요. 역대 수능에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전년도까지는요. 화작 문으로 봤는데 화작이요. 오답률 10위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작년만 해도 두 문제가 들어왔다라는 건 분명히 화작을 어렵게 내고 있다. 그리고 엄매를 선택했을 때 이로운 점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화작 같은 경우에는요. 지문이 길어요. 말하는 법, 글 쓰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실제 수능장에서 인지적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에 반해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인지적 부담은 굉장히 적죠. 공부할 때는 힘들지만 실제로 수능장에서는 빠르게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공부만 했다면. 됐죠? 그래서 인재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작년만 해도 조금 주저주저했거든요. 인재는 엄매가 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 고득점 상위권에 맞고 싶다. 그러면 엄매를 선택하는 것이 맞겠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요 이제 이번 겨울에 무엇을 하셔야 할지와 그리고 제가 준비한 수업의 목표를 조금 전달드려 볼게요. 자, 저는요 국어를 조금 수업하다 보니까 항상 텍스트를 조금 분석하면서 보는 버릇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텍스트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 텍스트를 보고 나서 무언가 정보를 획득해야 되겠죠. 자, 이 말을 이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정신분석학에서 이해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거나 또는 일반화시키거나 범주화할 수 있으면 그걸 이해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요 첫 번째 목표를 드렸어요. 자, 2019년부터 23년 고2 학평 기출을 통한 실전적 문학 독서 분석력 고양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걸 조금 우리가 이해해 볼까요? 어떤 의도인지. 자, 19년에서 23년 걸 다루어요. 그럼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은 그래요. 빙신이 무슨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신 기출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고2 학평이에요. 아, 그러면 고2 학평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실제로요 우리 고1 학평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학습할 제재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학평이라는 건 교육청에서 내놓은 모의고사거든요. 평가원 기출하고 분명히 다르고요. 평가원은 1년에 3번 나오잖아요. 3학년 모의고사에서 6월, 9월, 11월만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내놓는 모의고사들이에요. 그래서 1학년 모의고사들은 실제로 난도 조절이라는 것을 따로 아주 정밀하게 하지도 않거니와 작품이라는 것을 양질로 뽑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모의고사를 내가 공부하는 것은 제재로서는 조금 부족하다. 그냥 나의 실력을 점검해 보는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자, 그래서 고2 학평 기출을 통해서 실전적으로 문학과 독서를 분석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학하고 독서를 사용한다. 아하, 이번 수업에는 문학하고 독서 공통 과목을 보는 거구나. 됐죠? 자, 그럼 분석력이라는 걸 조금 볼까요? 아, 이게 도대체 무엇이지? 자, 우리 분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슨적 사고를 하는 걸까요? 나왔습니다. 논리적 이성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자, 논리적 이성적 사고를 한다라는 건 반대로 그러면 이성의 반대말은 뭐예요? 무슨 성이에요? 감성이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감성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개체마다 다를 수 있나요? 네. 근데 이성적이라는 것은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틀린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가 조금 보이시나요? 감에 의존한 분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요 제가 지금도 고2 선수능반이라고 해서 1년 내내 3학년하고 주차수를 거의 똑같이 해서 수능만 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반 아이들조차도요 처음부터 같이 하지 않았던 애들은 저랑 목표를 공유하지 않았던 애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아, 선생님 저요 다른 거 문학은 됐는데 도저히 현대시는 감이 안 잡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이한테? 뭐는 감이 안 잡힌다? 감으로 접근하니까 안 잡힐 수밖에 없어요. 수능 문학에서요 우리 평가원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능력치는 무엇이냐면 이성적으로 작품을 근거를 잡아서 논리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지 절대 감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상은 누구나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근거를 잡아서 더 분석해봐 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감을 잡으려고 해요. 그렇게 접근하면 수능은 절대 잘 맞을 수 없어요. 절대로 잘 맞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분석적 사고를 하는 태도부터 조금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요 작품 하나하나를 분석적으로 접근해서 문학 독서 끝내보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목표요. 자, 출제자의 사고방식. 출제자의 사고방식을 알려면 뭘 봐야 할까요? 질문입니다.
뭐 봐야 될까요? 문제 훌륭하십니다. 맞나요? 출제자의 사고방식은 어디에 있어요? 문제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수능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보고 그 문제에 따라서 작품과 지문을 연계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나요? 그죠? 자, 그러면 출제자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따라서 뭔가 행동 패턴을 체화시킨다? 행동 패턴이 있나 보다. 아하. 자,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액션을, 반응을 보여야 되는 순서가 있나 보다라고 이해하셨으면 되죠. 됐나요? 자, 이 두 가지가요. 제가 이번 겨울방학 그리고 내년에 사실은 여름방학까지 우리 1학년 아이들하고 같이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자, 사실은 이제 제가 할 걸 거의 다 말씀드린 거예요. 목표 공유가 된 거고요. 이제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비문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거죠. 비문학의 첫 번째 문단은 기본적으로 글쓴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앞으로 전개할 거야라고 무슨 내 하는 역할일까요? 안내하는 역할이에요. 마치 제가요 지금 설명하려고 설명회에 들어와서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하는 거랑 글은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요 지금 첫 번째 문단을 끝낸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드릴 말씀 거의 다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궁금한 점이 있죠. 뒤에 가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게 궁금하죠. 그죠? 그 어떻게를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학에서는요, 이렇게 세 가지를 조금 다루어 볼 겁니다. 첫 번째, 문학 개념을 조금 다룰 거고요. 아까요, 제가요, 문학은요, 주관적 감상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평가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야, 문학을 어떻게 5개의 선지 중에 뭐가 맞다라고 판단하게 할 수 있니? 왜? 주관적 감상이 가능하니까 이거 예술이잖아. 라고 지적받아왔어요. 그래서 이것에서 탈피하기 위해 쓰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선택지에다가 문학 개념을 계속 녹여요. 그래서 객관성을 높이는 거예요. 판단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보기상자라고 하는 외적 증거를 줍니다. 작품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쓰였어. 그러니까 너도 이 작품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읽어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관적인 문학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작품으로 텍스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관적으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텍스트로 문학 작품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장에서 시 읽고요 눈물 줄줄 흘리면 돼요? 안 돼요. 맞나요? 논리적 근거를 잡고 시를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 문학 개념은요 결국은요 작품을 즉각적으로 분석해낼 때 그때 사용하면서 동시에 선택지에 나온 개념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 중학교 때도 사실은 문학 개념 조금 배웠잖아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서리법 이런 거 배웠다고요. 그런데요 수능에서의 문학 개념에 대한 범주와 내신에서의 문학 개념에 대한 범주가 달라요. 예를 들면요. 서리는요. 감탄이라고만 얘기하거든요. 강조라고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요. 수능에서는요. 영탄까지 가능해라고 폭을 넓혀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수능하고 내신에서 다른 문학 개념까지 지적을 하면서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즉각적인 작품 분석을 하기 시작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거 같이 한 번만 해볼 거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작년 수능에 출제됐던 현대시고요. 자, 예에서요. 즉각적인 작품 분석력이라는 건 야, 그러면 작품 네가 스스로 이해하면 돼? 아니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는 한 단계 한 단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시에서는요. 화자라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정서나 태도를 찾으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몫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지문을 읽으면서 자서에 써 있는 모든 내용대로 다 분석해내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필수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요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현대시에서는 요 세 가지인 거예요. 제가요 지금부터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1분이면요 아이들한테 주는 시간의 거의 3배 정도 되거든요. 1분 드리겠습니다. 자, 화자는 어떤 존재인지, 상황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마지막 정서 태도는 어떤지까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1분이요. 지금부터 시작.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아, 저 되게 기분이 좋네요. 뭐 막 밑줄 치시면서 이렇게 막 열심히 봐주셔서 기분이 좋네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음지의 꽃이에요. 아, 그늘의 꽃인가 보다. 제가 아이들하고요, 어떤 사고 과정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좋아서 제가 이렇게 딱 한 번만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우리는 썩어가는 참나무 떼예요. 아, 우리라는 화자가 나왔어요. 자, 우리는 누구래요? 참나무 떼래요. 오케이. 자, 여기서요, 이제 의인화를 떠올리면 망하는 거예요. 의인화를 떠올리는 순간 시적 상황은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냥 아, 내가 참나무 떼구나.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 해가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긍정환경, 부정환경. 부정이요. 자,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땅. 아하, 우리가 썩는 이유는 무슨 목땅에서요? 벌목땅에서요. 정서 나왔어요. 무슨 품? 슬픔이요. 오케이. 자, 찾아지고 있나요? 찾아지고 있나요? 자, 폐역의 골짜기에서. 자, 폐역이란 단어 아시는 분? 몰라도 괜찮습니다. 평가원에서는 우리 이 단어를 알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주석으로 주지 않았거든요. 골짜기예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맞나요? 자, 폐역이라는 단어는요, 순리나 도리에 맞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폐역의 골짜기. 여기서요, 왜 폐역일까요? 이게 이제 사고입니다. 왜 순리에 안 맞아요? 근거를 찾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눈싸움인가요? 뭐죠? 지금 세 줄 읽었는데요? 근거 앞에 있지 않겠어요? 무슨 목 당했어요? 벌목 당했어요. 인위적으로 잘라졌다고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아, 벌목당해서 폐역이구나, 골짜기구나, 볕이 들지 않는구나, 환경은 부정적이구나. 자,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함께 썩어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아, 우리라고 하는 참나무 떼를 막 흔든답니다. 자, 이윽고 잠자던 홀씨들이 일어나. 바람이 흔드니까 무슨 씨가 일어났어요? 홀씨가 일어났어요. 자,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오케이. 아, 바람이 불어서 홀씨들이 일어났고 홀씨들은 버섯을 피웠구나.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아, 음지의 꽃이 뭐다? 버섯이다. 오케이요. 자, 황홀한 음지의 꽃이요. 아, 황홀한 정서 나왔어요. 됐네요. 되게 슬펐는데 버섯이 피어나니까 황홀해요. 정서 변화 보이십니까? 이렇게 분석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계속요. 우리는 서서히 썩어가지만 천천히 썩어간대요. 자, 너는 소나기처럼 후두둑 피어난대요. 뭐가 너예요? 버섯이요. 자,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아, 자, 천천히 썩어가는데 후두둑 빨리 피어나 아주 일순간에 나의 슬픔을 멈추게 하는구나. 됐나요? 자, 계속 오 버섯이요. 느낌표. 아, 지금 황홀하니까 감탄하고 있어요. 됐나요? 자,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내 주변에 있는 걸로 골짜기에 떠드는 바람으로도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은 썩어가고 있거든요. 자, 뿌리 없는 너의 도끼로 채우는 구나 영탄까지요. 자, 너의 도끼가 나를 채워. 근데 나는 황홀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도끼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가면 이렇게 읽는 게 실제로 아이들하고 읽으면요, 제가요 1분, 2분 정도 걸려요. 이렇게 읽어요. 읽은 뒤에 요걸 찾는 거예요. 요 정도가 스스로 할 일이에요. 화자 누굽니까? 네, 참나무떼 맞나요? 벌목당한 썩어가는 참나무떼. 자, 상황 어떤 상황이죠? 참나무에 뭐가 피었다? 버섯이 피었다. 됐죠? 자, 정서태도 맨 처음에 뭐 하다가요? 슬프다가요. 무슨 홀해졌어요? 황홀해졌어요. 됐어요. 여기까지가 몫이에요. 이 작품을 읽고 아이들이 주제를 뽑아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주제를 뽑으려고 덤벼드는 순간 그냥 내신식으로 공부하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주제는요, 어차피 수능 문제에서 보기상자로 다 줍니다. 필요하다면.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수능에서 작품을 분석하는 거고요. 이게 현대시, 현대소설, 그리고 고전시가 고전소설 모두 보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내신 때 사실은 제가 시간이
지나면 말씀드릴 수 있는 데까지 그냥 자세히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자, 사실은요 내신 때는요 아이들이요 들곱하고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왜냐하면요 공부할 게 보여요. 학교 선생님이 알려준 게 있어요. 그런데요 수능 공부를 딱 하려고 시작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 모의고사 풀어보면 돼요? 기출문제집 사서 풀어보면 돼요?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현대시를 내가 볼 때 모의고사를 풀고 나면 내가 스스로 문제만 푼 거지 이렇게 분석하는 공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할 줄을 모르면 결국은 공부를 못해요. 하고 나서 선생님이 던져주는 것만 받아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적어도 스스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치를 지금 계속 키우는 것이 관건이에요. 관건이에요. 작품 많이 보는 거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어차피 안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는 것에 조금 주안점을 두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문학에서요 자 이렇게 시, 소설, 스필, 극의 필수 분석 요소 파악 훈련을 할 거고요. 자 여기서 필수 분석 요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였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화자, 상황, 정서, 태도 이런 거 뽑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속에 있는 문학 개념. 자, 요 문학 개념은요 지금 아니면 못 하세요. 제가 이거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언제 하게 되냐면요 3학년 때 합니다. 3학년 때 1등급은 나오는데 극상의 점수가 안 나와. 알고 봤더니 문학 개념 때문이었어가 돼요. 3점짜리 문제를요 수월하게 맞춰내거든요. 근데 세트마다 1번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문학 개념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정확히 모르면 근데 절대 100점이 안 나와요. 절대 100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때 5개 중에 내가 아는 게 다 나왔다 그러면 100점 맞는 거고요. 안 나왔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중에 2학년쯤 되면요 아이들이 5개 선지를 보면 한 3개쯤은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문학 개념을 다시 들고 잡고 처음부터 못 봐요. 그럼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요 시기가 마지노선이에요. 사실은요. 1학년 올라가서 문학 개념들 조금만 보죠. 그러면 빈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채울 엄두가 안 나요. 처음부터 다시 혼자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요 시기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선택지 속에 있는 문학 개념들 명료하게 정리한 뒤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작품에서 이것을 찾아가는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까지. 자, 그 다음에 독서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는 2가지입니다. 자, 독서력이라는 것과 독해력이라는 걸 키울 거예요. 자, 독서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글 자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5개 영역의 수능 지문이 나왔을 때 자, 이 지문 내에 영역과 무관하게 관계를 파악하여서 지문을 장악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단어와 단어의 관계, 문장과 문장의 관계, 문단, 문단, 지문 전체의 구조까지. 요걸 살펴보는 게 이제 독서력이거든요. 예를 든다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금리의 하락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의 하락이 자, 물가의 상승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요. 자, 금리의 하락 때문에 물가가 상승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 얘의 구조는 무슨 관계죠? 금리 하락이라는 정보와 물가 상승이라는 정보의 관계는 뭐죠? 인과관계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얘가 원인이고요. 얘가 결과예요. 아, 그러면 이 문장의 구조는 찾아졌네요. 그러면 금리 하락이 왜 물가 상승을 가지고 오죠? 라는 내용을 물었을 때 다시 얘기하면 구조를 안다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담보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구조를 파악하고 나면 사실적으로 정보 처리하고 나면 이 뒤에 분명히 이것을 설명하지 않겠어요? 제가 일부러 지금 굉장히 친숙한 제재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우리 기준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이거 간단하게 해볼까요? 기준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뭐가 하락하죠? 이자요. 같은 말입니다. 그죠? 시중금리가 하락합니다. 시중은행들의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당연히 무슨 출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대출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대출을 많이 하면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나요?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통화량이 늘어난다.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많으니까 무언가를 자꾸 사고 싶죠. 이건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그죠? 무언가 자꾸 사고 싶어요. 근데 한정된 재화, 공급량이 있는데 여기서 수요량이 늘어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대 이윤을 목적으로 하니까 물건의 값을 어떻게 해요? 올릴 수밖에 없어요. 맞나요? 그러니까요. 이런 겁니다. 자, 구조를 파악한다고 해서 자, 이 과정에 대한 이해를 담보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구조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거고요. 사실은 요 시기에만 제가 학습합니다. 구조라는 것은. 사실 제가 특강으로 하면요. 한 3번, 4번 정도면 구조를 끝낼 수 있어요. 6가지 유형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요 10년치 수능을 다 분석해서 어떤 유형으로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를 다 봤더니 6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6개를 학습하는 것이 이번 시기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요 독서력과 함께 독해력을 키울 건데요. 요거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요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별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요 과정으로 갈 때도요 제가 계속 질문을 줍니다. 애들한테. 야, 이 과정 다음 뭐야?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요 독해력이라는 것은 곧 자, 배경 지식과 함께 사고력을 키우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표상 전환 능력이라는 거 요게 항상 3점짜리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요. 여기입니다. 자, 지문과 문제의 그림, 도표, 그래프 이런 표상 전환을 이해하고 체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래프를 읽는 법도 조금 배워야 되고요. 실제로요. 우리 수학에서 보는 그래프, 과학에서 보는 그래프랑 사회과학적으로 보는 그래프랑 보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X축이 변인, Y축 결과 뭐 이렇게 보는 거랑 또 Y축이 변인이고 X축이 결과 이렇게 보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측면까지 아주 꼼꼼하게 수능에 출제되는 표상전환 능력들을 조금 키우도록 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배경지식 확장. 자, 요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구조론과 배경지식 둘 중에 하나를 저보고 선택하라고 하면요. 인제는 배경 지식이에요. 구조만 알아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한 문제도. 단언컨대 없고요. 자, 이제는 배경 지식을 확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런데요. 이 배경 지식을 그냥 확장하면 안 되고요. 자, 글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평가원의 사고 과정에 따라서 읽어주면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부터요. 예를 든다면 금리가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뭔지 모르는데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건 어렵죠. 그러면 금리라는 걸 명확히 알아야죠. 금리가 명목금리도 있고 실질금리도 있다. 명목금리는 뭐고 실질금리는 뭐다라는 것까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걸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까지 아주 하위 개념부터 상위 개념까지, 그러니까 미시경제부터 거시경제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쌓아서 학습을 해줘야 됩니다. 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2년간 지문들을 쭉 배치했고요. 그렇게 해서 독서 수업 진행할 거고요. 이렇게 2가지를 이번에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유형들 그리고 화제 특성별로 다루도록 할 거고요. 자, 문법은요. 요거는 특강이라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문법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얘는요. 정규 수업에 포함하지 않고요. 정규 수업에서 저는요. 문학하고 독서만 수업하기도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늦게 끝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법은요 아예 방학 때만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방학 때만. 그리고 문법은요 이렇게 늘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한식이 아주 집약적으로 봐야 되고요. 텀이 있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얘네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품사 개념을 모르죠. 그럼 문장을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품사 개념을 모르면 의문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책에는 일반적으로 의문부터 나와 있거든요. 1학년 내신에도 의문이 들어있는데 아이들이 의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단어를 다뤄주지 않으니까. 예를 들자면 어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미라는 문법 용어가 나오는데 어미를요 의문에는 다루지만 아니 단어에는 있지만 의문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사실은 문법은 무조건 단어부터 수업하는 겁니다.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문장, 의문까지 이번 겨울방학 때 마무리할 거고요. 요거는 정확하게 하나만 적어주실래요? 문법은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엄매를 할 거다. 2학년 1학기 여름방학까지 마무리하는 겁니다. 2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 끝났는데도 문법이 안 됐다. 근데 3학년 올라가서 문법을 한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여름방학까지 문법은 마무리하는 거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우리 문법 이렇게 진행할 거다라는 거고요. 요건 그냥 목차 보시면 되고요. 제 교재 라인업입니다. 이렇게 나갈 거고요. 실전 모의고사, 어휘, 시조까지 이렇게 나갈 거고요.
과제로 이렇게 적용 과제들, 만약에 제가요 현대시를 수업하면요 현대시와 관련된 적용 과제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비문항에서 경제를 학습하게 되면 경제와 관련된 지문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자, 요 제재는요 제가 3학년 수준으로 내줄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봐야 하기 때문에 EBS에 있는 제재들로 소팅해서 그 시간에 맞는 걸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업 시작할 때 아이들 다 제출하고 들어와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수업하는 동안 우리 조교쌤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채점해 줍니다. 만약에 제가 비문학 연결어 이렇게 내주게 되면 요 문장 간 문단 간 관계를 볼 수 있게 접속 표현 채우는 과제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 우리 조교쌤들이 다 하나하나 다 지적해서 줍니다. 그리고요 100개 오고 이러면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맨날 해내서요. 자, 이런 과제들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업 투 테스트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답 지나가고 이렇게 성적표. 자, 요 성적표는요 앞에서 보신 요거에 대한 성적표예요. 실전 모의고사. 얘는요 우리 1학년 수준에서 괜찮은 것들을 뽑아서 줄 거고요. 얘는 전국 단위로 치러진 모의고사 중에 우리 아이의 점수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모의고사를 치렀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등급을 마킹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등급이 다 나온 거에 안에 우리 아이의 점수를 넣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 오답 확인까지 꼼꼼히 해와야 되고요. 성적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어디를 잘하고 못하는지 한 5번만 분석하면요 우리 아이가 어디가 약한지 보여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보실 수 있게 해줄 거고요. 실제 모의고사는 오답 확인까지 해야 되는데요. 뒤쪽으로 쭉 넘겨보시겠어요? 14페이지 뒤쪽에 거기 보시면 제가 오답 확인 예시라고 넣어드린 게 있어요. 뒤쪽에요. 자료 뒤쪽에 보시면 오답 확인 예시라고 넣어드린 거 있죠. 거기에 맞는 선지 틀린 선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분석해와야 오답 확인이 되는지까지, 요거까지 해와야 이제 과제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수업 과정 안내 드릴게요. 자, 일단 오면 OMR 카드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오답 확인 내고요. 그 다음에 데일리 문학, 비문학, 그 다음에 위클리, 시조, 어휘. 시조는 매주 10편, 어휘는 우리 수능에 출제됐던 한자어, 사자성어, 관용표현 얘네들 섞어서 50개씩 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어휘 시조 테스트 10분 볼 거고요. 얘네는요 80점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면 수업 끝나고 제가 재시험 봐서 보냅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조사가 있지 않는 이상 얘네는 그냥 안 보내드려요. 경사는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조사가 있으면 보내드리고요. 안 그러면 무조건 남아서 다 치르고 가야 됩니다. 재시험은 100점 맞아야 가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학하고 독서 수업 진행하고요. 마지막 테스트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조기 개강으로 여름부터 시작해서 수업 사실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 문법하고 문학 그리고 문법하고 독서를 진행하는데 문법하고 문학 시즌 1은 끝났고요. 지금 시즌 2 두 번째 수업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이제 11월 4일 날 다시 개강하게 되고요. 아이들 이제 기말고사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여기 수업 진행하게 되고요. 요거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 수업 끝나면요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카톡으로. 그렇게 되면 성적도 보실 수 있고 제가 주차별로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했다라는 것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1등급 컷 어떻게 됐다, 그리고 우리 클래스의 평균, 그리고 아이의 점수까지 이렇게 다 보실 수 있게 누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하나만 당부드리면 이런 거요. 제가요 이거 보내드리면요 여기만 보세요. 우리 아이의 점수가 몇 점인가, 다른 애보다 잘 봤나 못 봤나, 이것만 보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 앞쪽에 보면 제가 항상 매주 필독사항을 적어서 보내드리거든요. 이번 시간에 수업 내용은 어땠고요. 우리 아이들 분위기는 어땠고요. 이번 주에는 이것 조금 외워야 돼요. 갈궈주세요. 같이 뭐 이런 것들을 당부드리거든요. 여기도 꼭 꼼꼼하게 잘 읽어주세요. 여기를 아무도 안 읽으세요. 저는 매주 되게 공들여졌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읽으세요. 여기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런 정도까지 하면 제가 안내드릴 거 다 드렸고요. 우리 여기 마지막 보시면 요건 두각 번호고요. 그 다음에 국어연구소 번호라고 되어 있는 건 제 개인 실장님이 가지고 다니시는 업무폰이에요.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일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저랑 통화를 하시고 싶으시면 일로 연락하셔서 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바로 알려주실 거예요. 아니면 제가 바로 전화 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할게요. 김민준이었습니다.